먼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그 주요 OECD 국가들이 있어요. 선진 국가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왼쪽 아래에 있고 이제 주로 위에 있는 건 남부 유럽 국가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국가군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중부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가족 정책이라든지 성평등 정책을 하면 저렇게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웨덴이라는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하나의 사민주의 국가,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국가군의 공통적인 특징과 사민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독특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그룹별로 되게 다르다는 걸 보게 되고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스웨덴 많은 부분에서 우리하고 정반대 아니면 우리가 왼쪽 끝에 있으면 여기는 오른쪽 끝에 있거나 이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인력이 48% 그러니까 거의 남녀가 50대 50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돌보고 그러는데 저기서 말하는 노동이라는 건 이제 돈을 버는 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으면 노동을 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많은 여성 인력을 유휴노동력이라고 되게 근사한 이름 같죠. 경제학 논문 보면 유휴노동력 활용 방안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유휴노동력이 대부분이 이제 주부들이고요. 유휴라는 뜻은 보면 유는 놀 유자고 휴는 쉴 유자예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집에서 놀고 쉬는 게 아닌데 엄마 뭐 하시니? 집에서 그냥 쉬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갖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쉬고 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그런 관계, 경제적 관계 내에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런 선진국가의 여성들은 다 똑같은 일을 돈 안 받고 집에서 봉사와 희생으로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경제적으로 하고 세금을 내고 당당한 권리를 내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외적인 게 한 가지인데 저걸 보면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인데 저기 스웨덴만 아니라 다른 선진 국가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만 저런 밑에 있는 것처럼 M자형을 보이는 유일한 두 개 나라예요. 뭐겠어요? 저게 30대인데 저때 노동시장에서 다 경력 단절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에 그림을 안 보면 여자가 애를 결혼을 하면 퇴사하는 거지 뭐 그래도 첫애 날 때까지는 버티다 임신하면 그만두는 거지 애 키우면서 어떻게 일을 해 누가 애를 볼 거야 애 키우는 게 그 바깥에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일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러면 애를 누가 키울까요? 그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죠.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결혼, 임신, 출산기에 저렇게 노동시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 경력이 점점 승진도 하게 되고 월급도 높아지는데 우리는 저기 40대에 다시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단절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정책의 부분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에 그 차이가 정책이 개입되는 차이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림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은 왼쪽 아래에 있는데 여성들이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기준으로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해서 애를 안 낳는다 이렇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경제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우리는 경제활동도 제일 적게 하고 출산율도 제일 낮은 나라. 되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에서 저거를 보면은
아까 48%가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살에서 64세 정도까지 일하는 비율이 남자나 여자나 인구가 비슷해요. 근데 저기를 보면은 특이한 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조금 더 높긴 해요. 근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우리는 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집안일 때문에 이러잖아요. 근데 저기는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집안일 때문인 거는 2%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까 이렇게 쑥 내려갔던 게 집안일 돌봄 이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공부하느라고 일을 안 하고 적당한 직장을 지금 구하는 중이고 연금을 받아서 일할 필요가 없고 이제 좀 나이 든 상황이죠. 그다음에 아파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거의 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아프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이유로 안 하는 거죠. 우리처럼 퇴사 이제 아기 낳았으니까 육아휴직 한다고 나가 뭐 아니면은 출산휴가 했다가 돌아오면은 이제 이렇게 딴 데 좀 차별해가지고 더 못 버티게 하거나 아니면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입사 시험 볼 때 이렇게 가족 관계 보면서 아이가 없어 언제 아기 낳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 이제 그런 건 불법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암시적으로 물어보고 차라리 애가 있으면 뽑겠는데 이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이거는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채용 안 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어쨌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스웨덴은 이 집안일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인 거. 저기도 집안일을 해야 될 텐데 밥도 먹어야 되고 누가 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저기 글자가 작기는 한데 아이가 조금 하나의 비밀은 이거예요. 시간제 그러니까 풀타임을 일하지 않고 시간을 좀 줄이는 이런 비율이 남자보다 높은 거죠. 두 번째 칼럼에 이 비율이 아기가 0세일 때 남자는 파타임 하는 비율이 9%인데 여자는 2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가 풀타임을 계속 하는데 여자들이 파타임을 통해서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근데 저기의 파타임은 우리처럼 우리는 시간제로 들어가는 게 그냥 시간 선택제로 채용이 돼서 그냥 계속 하다가 계약직으로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시간제로 일하는 게 풀타임으로 하다가 내가 지금 아이를 키워야 되니 2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리고 2년 후에 정규직 풀타임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6시간만 파타임을 하면 8시간 곱하기 그러니까 8시간을 하는 일에 8분의 6을 임금을 받고 모든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받는 파타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약직 시간제하고는 개념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간을 줄여서 집안일과 일가정 양립을 해나가는 거죠. 성별 임금 격차 우리나라 보면은 저게 측정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가장 OECD 국가뿐 아니라 거의 세계적으로 제일 꼴찌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한 14% 정도인데 우리는 36.7%여서 똑같은 일을 하고 남자가 100을 벌 때 여자는 한 60 얼마밖에 못 버는 거죠.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 성별 임금 격차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저기는 이제 10몇 %밖에 안 되는데 성별 임금 격차 그거 해소하는 이제 거기 법도 있고 뭐 벌칙도 있고 뭐 이런데도 그거 해소하라고 여성 근로자들이 통으로 파업을 한 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어요. 근데 우리는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다 모여서 파업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는 각각의 그 뭐 공기업이라든지 무슨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파업을 하게 되면 다 스톱되잖아요. 근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찌됐든 10몇 %밖에 안 되는데도 막 데모하고 줄여라 그러는데 우리는 거의 꼴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저 비율이 줄지 않고 있는데도 뭐 여자니까 덜 받아야지 가장이 더 받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성별임금 격차와 출산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심하면서 출산율은 제일 낮은 나라.
성별 인구 격차가 적고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저렇게 통계로 보면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 2.1이 이제 그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으니 되게 이제 둘이서 아이를 낳으니까 뭐 동거를 하든 뭐 이혼을 하든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는다고 하면 2명을 낳았을 그 커플이 평균적으로 둘을 낳아야 그 인구가 재생산되는데 우리는 작년 출산율이 0.98이에요. 그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뭐 이런 한 2개 정도의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낮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은데 좀 조금 좋지, 집값도 그럼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딴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으로 점점 인구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도 별로 심각해하지도 않고 하여튼 그 막 여러 가지 처방을 밖에서 막 내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 그래프를 보면은 어쨌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르게 1.9 수준의 출산율을 약간 저게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좀 내려갔던 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1.9의 그 출산율이라는 건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에 그때 인구가 1.3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위원회 만들고 법 만들었는 건데, 그때 1.3만 했을 때도 이거 법을 만들어야 돼서 뭐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8은 꽤 오래 전의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되돌아간다는 건 지금 아무도 기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신문에서 맨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총인구도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고, 더 총인구가 주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 빨간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15세에서 64세 인구고,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파란 줄인데, 한 사람이 옛날에는 여러 명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자식이 어른 부모를 돌아가면서 부양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자기 부모, 처가 부모를 4명을 한 자녀가 모셔야 되니 매일 이 병원에 갔다가 이유양비 냈다가 뭐 정말 돌봄을 부모 입장에서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자식은 정말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기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내서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는 사람은 적고 의료보험료 같은 거, 의료 재정 건전성 같은 것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평생 의료보험료를 내지만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감기 걸리거나 뭐 이런 데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크게 병원 가지 않는데,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갖 병들이 생기고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노인이 많다는 거는 그냥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회보장 비용이라든지 의료 비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복지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게 그냥 같은 비율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역전이 된다는 거는 그냥 인구가 적어지면 돼, 뭐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면 돼,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외국인 인력을 통해서 내부 그 출산의 문제를,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만 다른 문제들이 또 그만큼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일가정 양립 지수 같은 것도 굉장히 스웨덴하고 비교했을 때 남성의 가사 돌봄 시간이 출산율하고 굉장히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것도 보면 우리나라가 남성의 가사 돌봄 시간이 제일 낮은 나라예요. 그리고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높은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돌보면은 훨씬 아기를 낳을 결심을 하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못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또 제일 길어요. 그래서 노동 시간이 길다는 건 출퇴근 시간이 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직장 근처에 살지 못하잖아요. 출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자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수하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가면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죠? 야근 많이 하고 회식하고 뭐 이런 속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게 결국은 저 다른 국가들하고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좀 몇 가지 여기 노동 시간 있네요. 노동 시간도 한국이 굉장히 길고 특히 장시간 근로하는 비율이 스웨덴하고 비교하면 스웨덴은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거의 20%가 넘는 상황이고 어린이집도 국공립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다 국공립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간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초등돌봄 가지고 요새 이제 정책은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한 10세가 되면은 아이들이 초등돌봄 방과 후 학교에 별로 이제 자기들끼리 놀고 싶어하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안 하고 싶어 하지만 다 그 국공립 국가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국가 돌봄에서 하니까 부모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저렇게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 시설에서 봐주니까 뭐 어머니가 굳이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노동 시간 짧으니까 같이 부모가 돌볼 수 있고 그러니까 노동 시간 또 일시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휴직을 하거나 단축 근로를 해가지고 서로 집에서 돌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저 얘기하는 제도들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육아휴직 기간 같은 경우는 스웨덴보다 우리가 훨씬 높아요. 막 길어요. 길고 우리는 어린이집 돈 하나도 안 내요. 뭐 특별활동비 이런 거 좀 내지만 스웨덴은 돈 내요. 그러니까 제도는 우리가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걸 이용을 못할까? 왜 육아휴직 남자가 육아휴직 간다고 했을 때 저기는 다 가는데 저기 남자들은 가는데 이제 여기에 또 정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웨덴 모델을 이렇게 지금 되게 이렇게 막 건성건성 얘기했지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도 저렇게 되면은 여성들이 많이 배웠는데 일도 하고 자기 직장도 유지하고 경력 개발도 하면서 아이도 낳고 키울 수 있겠는데 남성과 결혼해서 둘이 같이 돌보면서 일하면서 맞벌이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스웨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 반론이 있어요. 우리는 스웨덴은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 다시 공부하시겠지만 사회민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런 이제 보편주의 복지 제도를 정착을 시켰는데 우리는 그런 정당이 없는 거죠, 그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하는데 보면은 제일 앞에 한 5개의 그 공약들은 복지 공약이에요. 교육비, 복지를 늘릴 건가,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보수고 진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른데 스웨덴 모델을 어떻게 도입할 거야?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 스웨덴의 경우에는 3인당의 제일 큰 기반이 노조예요. 노조인데 노조 가입률이 거기는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도 이게 정규직의 귀족 노조 이런 얘기도 하고 정규직이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다르고 근데 여기는 이제 노조가 3인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인 점도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사도 다르고 그래서 아무리 그 나라의 정책들이 좋아도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스웨덴 대사를 하셨던 분이 쓴 책 속에 나오는데 난 행복하다. 이거에 대해서 78% 거의 80%의 사람이 행복하다고 답을 해요. 그 다음에 스웨덴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저것도 60%가 넘죠. 스웨덴 사회는 공정하다. 60%가 넘는 사람이 공정하다고. 그러니까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쳤으니까 중간에 그냥 그저 그렇다 하고
아니다, 아주 아니다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와 아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을 제가 표를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이거 두 개만 가져왔지만 중간까지 합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공정한 사회이고, 근데 성평등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그 나라가 성평등한데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더 평등해야 된다는 거. 왜 여자들이 시간제 근로를 더 하느냐? 성별 임금 격차가 한 10% 있는 건 왜 있냐? 똑같아야지. 근데 우리는 30%가 넘어도 뭐 그냥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그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걸 느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출발인데,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할 수 없지 이러면은 절대로 바뀌지, 상황 훨씬 나빠도 안 바뀌는 거죠.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런 많은 세금을, 스웨덴 사회는 세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복지를 한다는 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가 뭐 돈을 이렇게 막 쥐고서 막 풀어주는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복지를 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여자들도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나라 여자들은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면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해야 유리하게 되고 일을 해야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면 나중에 돌려받고, 더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뭐 더 좋지는 않지만 뭐 낼 수 있다 정도부터 적극적으로 아주 난 더 내고 싶다는 사람이 한 절반, 다 합치면 90% 정도가 세금을 더 필요하면 더 내겠다라고 하니, 그리고 정치인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비율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회라는 건 분명해요. 스웨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접목될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스웨덴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고 우리의 미래가 스웨덴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스웨덴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그 어떤 면은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사회적인 배경이 굉장히 다르고 노조 조직률도 다르고 세금도 저렇게 그리고 재정 지출이 사회보장 보건으로 교육 여기에 낸 재정 지출이 70%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국방, 건설 이런 비율이 엄청 높죠. 물론 이제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는 국가이고 여러 면에서 저기하고는 다르지만, 저기는 이제 중립국이에요. 영세 중립국이어서 뭐 어쨌든 전쟁이 나거나 이런 때 개입하지 않는데, 너무 우리가 스웨덴을 되게 복지국가고 뭔가 이렇게 인간성도 좋은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또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영세 중립국이라면서 무기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질 좋은 무기 개발, 그다음에 게임,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IT 쪽, 그다음에 패스트 패션 무슨 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또 가장 많이 도입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케아 같은 것도 새로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전 세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다르게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가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병원 가가지고 게시판에 약 선전하는 거 보면 되게 스웨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자동차, 길가 화물차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스웨덴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 국가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국가이고요.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되게 특이한 게 저기는 가족이 단위가 아니고 개인이 단위예요. 다 세금을 내는 만큼 그래서 아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일자리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집안 돌봄의 문제를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다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스웨덴 사회가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쨌든 국가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근데 우리하고 스웨덴은 너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거는 좋은 뭐 그냥 참고는 하지. 그렇지만 그림의 떡이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야 돼.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처럼 옛날 방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까 얘기했던 저출산 고령화도 그렇지만 이미 성역할이 남자는 가장, 여자는 이렇게 가장에게 이제 의존적인 존재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혼율도 높아지는 속에서 그렇게 무작정 남자 평생을 누구에게 의지해서 산다는 것도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가장에게 월급을 남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줬던 이유는 가장이고 가족원을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학비 지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금에서도 가족 부양하는 것들을 감세해 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웨덴 사회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다 개인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가족임금 남자는 가족원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월급이 더 많아야 된다. 여자는 자기 혼자 누군가가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게 줘도 된다. 그래서 옛날에 IMF 때 한 직장에 부부가 같이 다니면 다 여성들을 다 먼저 해고했어요. 어떻게 가장을 해고하냐. 여자가 나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여자는 이제 2차적인 소득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면은 어느 가장도 한번 들어가 옛날에는 심지어 이렇게 수의나 뭐 이런 거를 해도 일단 취직을 하면 정년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도 그러고 되게 그냥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생 직장이었던 건데 지금은 거의 다 계약직이고 한 직장에서 평생을 가게 되는 경우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에 올인했다가 그 가장이 회사가 뭐 구조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망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아프거나 뭐 나올 수밖에 없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방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벌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한편에서는 여자는 집에서 가장이 벌어다주는 그 가족임금을 가장에게 준다는 이데올로기가 한편에서 있고 그래서 여자는 월급 적게 줘도 되고 승진 안 시켜도 되고 여자들은 파타임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일자리 같은 걸 많이 늘려야 돼. 지금도 정책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남자는 풀타임으로 하고 여자는 애도 보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니 시간 선택제 일자리 늘리자. 이런 게 지금도 정부의 고위 정책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가 선진국보다 적다. 늘려야 된다. 근데 그 시간제 일자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정규직인데 잠시 또는 상근 풀타임 일인데 잠시 시간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급여나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다 비례적으로 주는데 여기는 아예 다른 종류의 일자리인데 이거를 자꾸 늘리자고 하면 여성들의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 성별 임금 격차 이런 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미 이제 남성 혼자서 온 가족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오정 뭐 이래서 40대 50대 되면 이제 퇴직해야 되고 나와가지고 다 자영업 했다 통닭집 했다 망하고 뭐 그 편의점 했다가 그러고
이렇게 사회는 변하는데 남성 가장 돈 벌어와라,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닌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가족 성별 분업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쪽이 일하고 한쪽이 돌보는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뭔가 일과 돌봄을 각각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자체가 다른 사회에서는 이런 실업이라든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들이 교육훈련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경제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새로 예전에 고전적인 복지에서의 사회적 위험이라 그러면 병에 걸렸거나 은퇴를 하거나 늙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가난한 상황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인데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이라든지 산재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고전적인 복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이제 구사회 위험이라 그러고 복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그 네 가지 대상인데 지금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돌봄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성별 분업이 돼서 돌봄이 가족 내에서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되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런 속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 여성들은 욕구도 늘어나고 남자들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고 근데 일을 하려고 하니 돌봄의 문제가 걸리고 노인 돌봄의 문제에 대한 것도 아까처럼 다 개인 가족이 해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뭉쳐서 나타나는 상황이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이슈로 현재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삼인주의적인 복지국가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지금 여러 면에서 고용도 낮고 특히 여성 고용도 낮고 돌봄의 부분에 대한 사회적 지출도 낮고 복지도 낮고 그래서 저 왼쪽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둘 다가 복지도 강하고 고용도 많이 되어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국가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스웨덴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기보다는 스웨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어떤 방식의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스웨덴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히 복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독일이나 이런 데도 그래서 뭘 물어보면 다 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딱 똑같은 우리는 아주 개월수를 그러니까 이번에 아동수당 대상자 17,000세로 늘린다. 그럼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전국에서 딱 늘리니까 대답하기가 좋은데 거기는 뭐 지역마다 다르고 선거하는 과정마다 다르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정책들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치분권 대학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지방자치의 범위나 역할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그 영역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변화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전달하는 하위 단위 이런 정도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업이 되게 심각한데 노동부의 지방노동청이 일을 하지 서울시나 구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뭐 아니면은 중소기업청의 지청들이 중소기업 관련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을
인권의 권한을 늘려가야 하는 과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스웨덴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긴 되게 옛날부터 잘 되어 있고 이게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스웨덴도 1960년이라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960년이고 지금 한 50년 전만 해도 거기 일하는 엄마는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반에서 엄마가 일을 하면 되게 그러니까 지금 노인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일하는 사람은 되게 예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희망적이지 않아요? 저기도 저렇게 한 50년 사이에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 전혀 다른 세상 같은 다른 역사를 가진 나라인 것 같은데 저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예외인. 아까 2% 정도가 집안일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세대 한 1.5, 두 세대 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사회가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한 100년 전쯤, 지금 저게 한 50년 전인데 제가 옛날에 본 책에는 100년 전쯤 저희가 바이킹들이 있고 이런 이제 예전에는 그리고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 북유럽도 막 이렇게 핀란드하고 이쪽에 편입됐다 러시아로 갔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끼리 엄청 사이 나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되게 신사나라인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하고 뺏기고 그리고 스웨덴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위에는 다 굉장히 그 기후가 안 좋고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밑에 모여서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인구는 우리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1000만이 채 안 되고 그리고 뭐 국토는 넓어도 이제 아래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고 있고 이래서 100년 전에 그 결혼을 할 때 제가 책에서 직접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딸한테 아버지가 채찍을 사위한테 선물을 줘요. 엄지손가락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엄지손가락 굵기의 채찍을 사위에게 선물이라기보다는 사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 이게 뒤에 머리 헤드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채찍을 이렇게 걸어놓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때려도 된다고 아버지가 그랬던 게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이킹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뭐 해적 같은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바이킹도 우리가 생각했던 바이킹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바이킹 10계명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원칙과 뭐 정의와 이런 것들을 그 집단적인 걸 강조하는데 이렇게 무력을 사용한다는 거는 어쨌든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약자가 의존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산업사회 구조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일하지 않는 엄마가 대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 과거로 되돌아가면 거의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우리 현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50년도 안 돼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못 먹고 살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하고 가부장적이고 이랬던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거기 원래 잘 살고 원래 신사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는지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뒤에 다른 강의들에서 스웨덴 역사적인 배경과 삼인주의 그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앞에서 했는지 알고 다 생략했는데 가족 정책으로 저는 그냥 좀 집중해서 얘기하고 그건 다른 시간에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혼인법과 소득세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성들이 지금 저기 시작은 주로 성별분업적인 어머니가 집에서 일을 하던 집에 있던 상황에서 모두 다 거의 90% 이상이 일하게 되는데 바뀌게 된 정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 맞는 데서 매 안 맞게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소득세법을
예전에는 누진이 돼가지고 가족을 단위로 했을 때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소득세는 개인이 내지만 여러 가지 세금이나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가족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의료보험제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가족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각각 의료보험료를 낸다고 4배로 의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벌어도 4명 가족이면 다 해주죠. 그러니까 가족이 단위가 되는 복지제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는 만큼 최소 보장은 해주지만 그 이상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방식이라면은 이쪽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아주 부자 남자의 부인이어도 상속세 그러니까 재산 상속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상속을 할 수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또는 법적 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최소한의 부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합산할 경우에 이제 누진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 이렇게 두 번째 소득자의 경우에 일을 해봐야 세금이 더 확 늘어나니까 저런 데는 신호를 안 지킨 벌금도 수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금에 따라서 누진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그다음에 세금 많이 내면 혜택을 많이 주고 우리는 재산이 집값이 막 몇 억씩 올라도 세금 늘어나는 거 왜 내 집에 내 재산 내가 올라가라 그랬어? 지가 올라간 걸 왜 나보고 세금 내라 그래? 막 이러는 상황이니까 저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누진이 안 되도록 분리과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누진 구간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누진 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럼 여성들이 훨씬 더 일을 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에게 가족 원으로서 주던 혜택들을 다 최소화시키고 대신 개인이 납세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금 혜택이라든지 복지 혜택을 주게 되는 그래서 아까 같은 의료보험 혜택 같은 경우도 가장에게 소속이 되어서 가장만 세금을 내면 다 따라오던 것들이 아니고 개별적인 자격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 아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받는 거고 또는 부인이 아무 소득도 없이 집에 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면은 아주 기초생활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 수준의 복지만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네 돈으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굳이 남편에게 같이 사는 것까지는 살고 더 동거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이 사람의 부인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이게 동거의 비율이 결혼한 비율하고 동거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예요. 굳이 결혼을 한다고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거꾸로 예를 들면 이해가 잘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연금 크레딧이라고 연금 혜택 기간을 늘려줘요. 출산 기간에 대해서. 근데 여자들이 연금을 받기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받잖아요. 집안에서. 그죠? 여자들은 일하는 기간이 적고 남자가 기간이 길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출산을 국가가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한 기간 동안에 임신 출산 기간 동안에 일은 안 해도 일을 한 걸로 연금 기간에 포함을 시켜주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이 혜택을 남자가 받아가요. 가족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받는 것보다 남자가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애는 여자가 낳고 여자 보고 고생했다고 기간을 늘려줬는데 그 혜택은 가족의 단위에서 볼 때는 여자가 받는 것보다 남자가 받는 게 유리하니까 왜 개인으로 해야지 이 혜택이 제대로 가게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실제 우리 사회에서 그 연금 크레딧 복지부 장관 맨날 얘기하는데 실제 혜택을 여자가 받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근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가족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남편 보고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개인을 분리시키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복지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저런 부부 분리 과세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결혼을 안 하니까 여자가 자기 연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혼한 이후에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저런 그러니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내에서도 저기가 이제 굉장히 가난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20세기 초부터 2차 세계대전 때 저기는 참전을 안 했어요. 중립국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일본도 우리 6.25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이익을 본 것처럼 저기도 이제 무기는 팔고 참전은 안 하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거기에 제일 부자 가문이 발렌베리 가문인데 거기에서 뭐 레지스탕스 활동을 반나치 지원을 한다든지 유대인들을 구출한다 이런 활동을 했지만 국가는 어쨌든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20세기 초부터 이제 부강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일을 하도록 밀고 노동시장에서는 여성 노동력이 필요해서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렸던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여성 노동력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기회도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공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 일자리는 공공 부문이 훨씬 많아요. 민간보다는. 그리고 민간에서는 여전히 노동 시간도 공공 부문보다 길고 남녀 그러니까 하이랭킹 그러니까 그 상위직에는 여전히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남녀를 똑같이 보자면은 50대 50은 아니에요. 민간 부분 같은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 부문에서 워낙 이것들을 많이 흡수해 갖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사회 서비스 일자리들이 교육이나 돌봄 분야에서 워낙 많이 복지가 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하게 만드는 그런 완전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그 속에 여성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게 권리가 아니라 의무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줬다.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줬다. 이런 게 혜택처럼 보여지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너도 시민이니까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돼. 이건 너의 의무야. 성평등을 주장하려면 성평등한 만큼 국가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이게 가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혜택만 받고 싶어. 이런 거는 세금 안 내고 복지만 받고 싶어. 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 나라가 그냥 이렇게 시혜적으로 주어진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의 역할을 했고 의무를 했고 책임을 지면서 권리를 갖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에서 돌봄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고 세금을 내고 이것들이 이제 가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이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웨덴 가족 정책은 이제 보편주의적인 가족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누가 어떤 집 나중에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국민의 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집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누가 아파도 돌봐주고 모자라도 돌봐주고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뭐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그 복지국가라는 건 국가가 하나의 집과 같은 국민의 집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슬로건이었는데 어떤 구성원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뭐 아까 선생님 뒤에서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하셨지만 출신이 이민자이건 뭐 다른 민족이건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이면은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일정 수준의 사회적 보호는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은 그 다음은 이제 개인 차지만 최소 수준의 보장들은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최소 수준이라는 게 우리 기준에서는 꽤 높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던 혼자 살던 노인이어서 노인들끼리 뭐 어떤 공동 그룹홈을 하건 뭐 어떤 가족에 살든지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하든지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고 국가는 어쨌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지를 그래서 최소한의 삶의 질과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족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까도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행복하니까 또 자녀도 낳고 싶고 여유도 생기고 근데 막 너무 우울하고 막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미래가 불안하고 이런 속에서 애를 낳는다는 건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누구든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속에서 인구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인구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게 가족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가족 정책과 노동 정책 이 두 개가 사실 스웨덴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1930년대인데 그 출발은 스웨덴의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데에서 문제를 느끼고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족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복지 정책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인구가 안정적으로 가족 정책을 통해서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족 정책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보면은 가족 정책 같은 건 되게 사이드 정책이에요. 마이너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아주 큰 강의 우리는 이제 복지와 관련된 캠퍼스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지만 뭐 진보 정책 같은 거 하는 뭐 시민 사회 단체에서 하는데 보면은 다 정치, 경제, IT, 과학기술, 심지어 이제 통일, 뭐 평화 이런 건 하는데 가족, 복지 이런 거는 거기에 주요 그 테마를 끼지도 못해요. 여성 이런 거는 하면은 어쩌다 한번 들어가서 뭐 좀 얘기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제 또 무슨 교육 같은 데 가서 강의하면 그 시간은 좀 쉬는 시간 아니면은 전번에도 그 양성평등교육원인가 거기서 뭐 고위공무원 하는데 강의하니까 다 쉬는 시간이라고 다 나가버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가족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여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밑받침이 될 때 노동 정책, 경제 정책, 인구 정책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지. 이거 빼고 맨날 뭐 경제 일자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자리 안에 여성 일자리 얘기는 안 들어가요. 거의.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M자형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어떻게 재취업시킬 건가 왜 경력 단절 안 되게 할 건가 그 얘기를 안 하고 경력 단절을 한 여성들을 뭐 세일센터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데 되게 그 일자리라는 게 40대가 잠시 교육받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제한된 접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신문에 경제부총리가 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해서 각 부처를 이렇게 다 총괄해가지고 저출산과 관련된 무슨 TF인지 뭘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뭘 발표를 했는데 누가 아마 성평등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랬더니 그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뺐다. 근데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거기서 전혀 얘기 안 해요. 거기서도 얘기하면 무슨 여성 일자리가 중요하냐,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지, 청년 일자리를 얘기하지 여성 일자리가 뭐가 다 뭐 가면은 사교육 때문에 애 안 낳는 거야. 뭐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얘기 같은 건 그런 데서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스웨덴이 저렇게 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정책을 떠받치고 그것이 복지 정책을 떠받치고 그러면서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도 좀 호응하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확산시켜가면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 정책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 정책의 핵심이 뭐 가족에게 그러니까 뭐 1인 가구에게 무슨 지원을 해줄까 아니면은 뭐 조성 가구에게 뭘 해줄까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족 정책의 핵심이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걸 어떻게 가능하게 해서 병행을 가능하게 해서 경제 활동도 하고 출산율도 높이게 할 것인지 돌봄도 그 배제되는 구성원이 없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가족 정책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유튜브나 뭐 인터넷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스웨덴의 가족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홍보하는 그 PPT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일가 가족을 어떻게 그러니까 돌봄과 경제 생활을 어떻게 병행하게 할 것인가가 가족 정책의 가장 키가 되는 정책들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취약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복지부의 가족 정책, 여가부는 가족 정책에서 하는 게 이제 다문화 가족, 뭐 다양한 가족 이런 것들이고 복지부는 이제 가족이라기보다는 노인 정책, 아동 정책, 장애인 정책 뭐 이렇게 돼서 딱히 가족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여가부가 여성 가족부긴 한데 가족 정책을 특별히 주관해서 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제 법 하에서 건강가정이라는 명칭도 좀 이상한 명칭인데 누구는 건강한 가정이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인지 뭐 이런 그 명칭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 그걸 총괄하는 법은 건강가정기본법이고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건 그런 정상가족이라고 소위 정상가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정상가족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그러니까 이게 모두라는 거는 이게 다 국가가 집인 거예요. 거기 있는 어린이는 국가가 모두 다 보살펴야 할 대상인 거고 가끔 막 아동 학대 이런 거 뉴스 들으면 너무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물론 뭐 저기도 인간이 사는 데니까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요. 저기도 성매매도 있고 뭐 무슨 성폭력도 있고 다 사람 사는 데서 있는 건 다 있어요. 살인도 있고 아까 그 소설가가 밀레니엄 쓴 그 소설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 뒷모습 스웨덴 사회 뒷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새로 내는 정책이 이제 어린이집 돌보는 시간을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 이제 저녁 7시까지 늘려주는 거. 그래서 예전에 표준보육 시간 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어려운데 이제는 아예 교사를 새로 더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보게 하고 프로그램도 잘하게 하고 부모의 추가 비용은 없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하는데 보육 서비스를 무작정 확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돌봐야 한 애는 부모의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하는 최소 시간은 국가가 돌보지만 나머지 시간은 부모가 돌보도록 노동 시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돌봄에 대한 권리 또는 돌봄에 대한 책임 이거를 같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조금 이따가 보육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가족 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들도 아까 최소한의 복지 그랬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동수당도 우리 7세까지인데 지금 16살까지이고 학생일 경우엔 더 연장되기도 하고 이제 자녀가 첫째 자녀보다 이제 뒤로 가면은 되게 많아져서 아이가 많으면은 저것만으로도 거의 대단한 수입이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한부모일 경우라든지 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주거수당도 애가 있으면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그 지원해주는 그 넓이가 달라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아동과 관련된 재정 직접적인 수당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와 시간을 같이, 그러니까 돈과 시간과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제공을 하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여기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그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고 한다는 거는 휴가를 주는 거예요. 휴가를 권리로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리를 엄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가져가게.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휴가, 그러니까 지금 16개월인데요. 부모가 16개월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32일, 그러니까 3달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쓰면 그 16개월 중에 3달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휴직 급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80%인데 우리는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비율만 가지고 이렇게 정책 비교해 놓으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상한선이 200, 150, 200 아버지가 할 때 두 번째 돌봄자가 할 때 250까지 늘리겠다 이러는데 월 급여가 500이었는데 아버지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휴직 권리를 준다고 해서 그거를 쓰고 엄마 대신 아버지가 집에 올 수 없죠.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도 눈치 봐야 되지만 급여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간은 우리는 여기 16개월인데 우리는 48개월이거든요. 2년이거든요. 훨씬 길지만 사용 비율은 훨씬 낮은 거죠. 그리고 급여 수준도 낮지만 회사에서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허락하기 어렵다든지 시스템적으로 제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제 국가에서는 80%를 주지만 또 회사마다 더 뭐 보전해주기도 해서 휴가를 해서 경제적 손실이 별로 없으니까 그 휴가를 안 쓰면 없어져 버릴 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성들의 거의 대부분 100% 가까운 비율이 휴가를 써요. 쓰는데 문제는 저기가 지금 3달까지는 아버지가 안 쓰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엄마가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 휴가 중에 쓰는 비율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스웨덴에서 성평등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사기업에 있고 민간기업에 있고 월급을 많이 받고 엄마가 공공부문에 있고 뭐 시간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고 휴직 기간도 더 길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차이들이 스웨덴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상한이 저기 456만 원인데 우리 상한은 지금 이제 250으로 그것도 아빠의 경우에만 늘어난다면은 이제 제도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우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30일이 아버지만 쓸 수 있는, 물론 엄마만 아버지가 13개월을 쓰고 엄마가 3개월을 쓰는 집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둘 다 안 쓰는 집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16개월 중에 석 달은 아버지만 쓸 수 있도록 그 파파쿼터라고 해서 아빠의 달로 해놓고 그것이
아버지의 육아휴직 비율을 되게 높이는데 중요하게 기여를 했고 우리도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의 달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휴직 급여라든지 대체 인력이라든지 직장 문화라든지 어머니의 소득을 높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가를 전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반, 어머니 반, 뭐 이렇게 해서 둘이 합쳐가지고 반씩 일하고 반씩 쉬고 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1시간만 쭉 길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번 달에 썼다가 다음에 좀 애가 더 큰 다음에 쓰기도 하고 이거를 개인과 회사가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쪼각쪼각 써도 회사도 정확히 알고 본인도 정확히 알고 남아있는 권리도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기관이 사회보험청 자체가 저런 휴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스템과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에서 만약에 기업이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이제 보고를 하면 그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재판도 해줘요. 그리고 뭐 재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재판하면 변호사 비용 대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 걸 그냥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니까 이게 제도가 자리 잡을 수 페널티가 어쨌든 기업이 제대로 저 제도를 실행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페널티를 무는 게 이 사람한테 그 제도를 쓰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제도는 있지만 사실 그거를 감독한다든지 뭐 그거를 안 지켰을 때 배상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취약해서 사실은 실제 활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수당들도 있고 아이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휴직도 할 수 있고 근데 아까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일을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는 실업자도 소득이 있으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게 우리는 고용보험에서 저 휴직급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휴직하기 전에 1년 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지 휴직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기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를 기반으로 급여를 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무당국에 자기가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냈다는 증빙만 하면 되고 실업자도 어쨌든 실업급여를 기반으로 해서 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받을 수 있고 급여 고용 형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해당이 되는가 내가 1년은 채 안 돼서 6개월 계약직이고 휴직 가고 싶은데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저런 스웨덴의 보육과 관련된 아이돌분과 관련돼서 엄청 많은 사진이 있는데 저것도 아버지들이 뭐 라떼파파 그래서 차 마시면서 애기 돌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소하고 노는 저런 류의 사진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또 뭐 어린이집에서 아버지들이 가서 같이 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엄청 그 아버지 돌봄에 대한 그런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가를 사용한 아버지는 96% 정도래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가 거의 다 육아휴직을 한다. 근데 휴가 일수를 보면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75% 전체 육아휴직 중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3배를 더 길게 휴가를 해서 이게 나중에 어머니 연금에 불리하게 된다든지 뭐 승진에 불리하게 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그 스웨덴 사회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저게 이제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휴직 아이가 100명에 엄마가 366
명이 사용을 하고 아버지가 299.5명이 사용을 한 걸로 나왔는데 저게 이제 한 해를 나누어서 사용하고 막 이래서 숫자가 더 많아요. 애 하나에 왜 저렇게 휴직을 여러 번 할 수 있어? 이게 이상하잖아가 아니라 나누어서 한 거를 그냥 한 번으로 카운트해서 저렇게 된 건데 어쨌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 우리도 한 3년 사이에 거의 4배 이상 증가해서 증가 속도는 되게 큰 건데 저 스웨덴 사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는 안 드러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저런 휴직이나 사회복지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밑에는 이제 못해서 이제 복지 자체가 그러니까 소득만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복지도 국가에서 마련하면 할수록 이게 사용에 있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이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여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모든 사람 아까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그랬잖아요. 국가가 국민의 집이라면 어느 애는 밥 많이 주고 어느 애는 굶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도 더 세심한 정책이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총 449 중에 엄마가 345, 아버지가 104를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막 해.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씨름 선수래요. 스웨덴에 씨름 선수와 애기 돌보는 게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홍보 엄청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가 입헌 군주제여서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거기 공주만 둘이 있는데 그 큰 공주의 남편이 그냥 남편을 프린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사위, 왕의 사위라 그러나? 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아기 안고 그 홍보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남자들이 아기를 더 많이 봐야 된다는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은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이가 집에 올 때 부모도 퇴근하는 게 상식. 우리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부모가 퇴근할 때 아이가 집에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집에 있을 때 부모가 퇴근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가 근로시간이 기니까 보육시설의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그 애를 갖다가 그 어린이집에 부모와 같이 있게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있게 해야 되냐. 이거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그래서 보육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저기는 일하는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보육 시간을 하루에 2시간밖에 무상으로 우리는 일하건 일하지 않건 모두 다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굉장히 우리하고 다른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2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표준 보육 시간이라고 6시간인가 그렇게 했는데도 막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보면 돈 버는 집은 돈이 많으니까 더 저기 하고 외벌이는 더 지원을 해줘야지 국가가 왜 여성을 차별하느냐 무슨 하여튼 뭐 댓글을 보면 그 취업주부하고 전업주부 사이의 전쟁이 정말 격렬하게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 나라는 취업 안 한 그 어머니나 외벌이의 경우에는 무상 돈을 내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육시간 자체가 최대 9시간 이상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만큼 근로시간이 짧고 아니면 부부가 하나는 일찍 가서 일찍 오고 하나는 늦게 가서 늦게 와서 집에서 부모가 봐라. 국가가 모든 애의 부모가 아니다. 애의 부모는 엄마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연중무휴 전일제로 운영이 된다고는 해도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고 늦게까지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모가 페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돈도 부모가 내고요. 근데 이제 아동수당을 받으니까 저 돈은 최대 한 17만 원 정도인데 저거는 아동수당으로 대체하면 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100% 가까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0세에서 1세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휴직을 해서 부모가 집에서 보는 거니까. 저것도 우리하고 되게 다른 거죠. 우리 영아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때는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아동에게 좋다. 그리고 휴직을 해라. 그리고 휴직하고 1세부터 어린이집에서 봐주는데 그것도 최대 9시간. 이 점이 굉장히 다르고 근데 우리는 되게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이 초등돌봄을 운영을 하는데 이때 뭐 급식도 그러고 의료비, 교통비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 대학까지 등록금 뭐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도 거의 80% 그러니까 이 3학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부터 뚝 떨어져서 평균하면 한 80% 정도가 그 초등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 부모 행사도 다 저녁에 하고 우리처럼 막 낮에 우리 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부모들이 맨날 낮에 와서 뭘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엄마는 어떻게 돼? 우리 집 옆에는 우리 집이 여기가 우리 집 뒤가 초등학교, 옆에가 중학교, 여기가 고등학교의 대각선이. 근데 보면 아침에는 엄마가 이거 신호등 뭐 이거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계속 이 부모들이 뭔가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초등학교는 맨날 엄마들이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몇 시에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몇 시에 나가면 엄마가 이걸 하고 있고 언제는 또 초등학생을 데려다주고 그리고 조금 더 늦게 가면 동네 카페가 다 엄마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동네가 좀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가족 정책은 여기 안에 보면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스웨덴에 대해 가족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고요. 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스웨덴 사회의 것을 그대로 갑자기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바른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갔다가는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됐으면 싶고요.